그 총선이 끝난 직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수도권의 122군데 가운데 19개밖에 못 이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선거에서 이런 양상이 변하지 않을 거고 보수가 아주 크게 각성해서 자기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하던 윤이 진영을 옮겨서 겨우 좌파 정권의 검찰총장을 땡겨서 겨우 24만 표 이긴 보수가 이제 선거에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없는 것 아니냐. 자,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 했어요. 일부 보수들은 뭐 여론 조작이니 뭐 투개표 부정이니 그리고 뭐 민주당이 뭐 5% 이겼는데 뭐 의석차가 80석 이상 났니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야권의 언론이 칼럼을 공개했는데 그 칼럼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영입으로 한 차례 겨우 이겼다. 보수가 여전히 지금도 2017년 촛불 정신이 관철되고 있는 촛불 시대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좌파들이 지난 한 7, 8년간 입만 열면 쓰는 촛불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 이후에 국민의 의식이 2016년 촛불 항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자, 그때 사실상 시민 혁명이 일어났고, 그 뒤에도 결국 이번 총선까지도 그 영향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대선은 잠깐 보수가 전 야권 인물을 데려와서 승리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촛불 이후에 보수 정치 세력이 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비례정당에서 받았던 36.67이나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이 받았던 33.84, 3%가 안 되는 게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되었고 그 중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48.56을 받아서 당선됐지만 흔히 대선에서 50% 육박했던 여당 득표율이 35%로 주저앉았다는 사실은 문 정권의 실패에 길을 써서 표를 모아서 겨우 이겼지만 이기고 난 이후에 엄청난 각성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보수가 대패를 하는 현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걸 이번 총선이 보인 거예요. 자,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가 25%가 안 되는 24.03을 득표했고 유승민 표까지 합쳐도 30%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의 우위 국면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그 이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좌파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좌파 정권 5년의 실정으로 분노한 국민이 좌파에서 보수로 간 윤석열을 지지해서 겨우 24만 표 이겼다는 거야. 만약에 윤석열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을 제외한 보수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나왔다면 졌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보수는 자기 후보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제2, 제3의 이명박 박근혜 같은 후보를 보수가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보수가 태극기 시위대를 가지고 핵심 지지층을 일정 정도 결집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 한계가 입증이 되었죠.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이 좌파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편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 어떤 좌파들은 좌파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를 빌려줬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문재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윤석열 정권에 와서 윤이 자기 정체성을 대외적으로는 자유주의, 즉 경제와 정치에서 자유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내걸고 강력한 반북을 표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총선에서 참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통적 보수 가치를 윤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했다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경제사회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 보수의 가치가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또 보수층에서 성장해온 인물을 가지고 대선 후보를 내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수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국하고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맞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보수의 위기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보수가 이대로는 한국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유는 자기가 당선될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당선된 이후에 광화문 태극기 시대의 가치를 급속히 빨아들여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정권을 유지할 상황이 못 되는 35% 안팎의 정당 투표를 기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적어도 많게는 범야권이 범여권보다 12, 3%에서 7% 사이로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 있고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수도권에 사는 그야말로 아까 조국을 지지한 그런 유의 계층들이 야권 지지로 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조국이라는 부분이나 또 이재명이라는 부분의 도덕성, 위선, 가식 이런 부분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촛불연합에 가세해버린 그들은 좌파 대선 후보 리더들이 저지른 이런 위선과 가식보다는 한국 사회를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좌파적 가치 지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는 데 더 방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리 여건이 이재명 조국 피의자 심판을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 양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갖다가 보수 내부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 보수가요, 지금 어떤 행태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또 후보가 없어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서 좌파들은 이준석이가 다음에 유일한 보수의 대안일까 하는데 이준석은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한국 사회의 20, 30대 또 중산층의 불안을 일부 부분적으로 대변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김종인과 연결되어 견 쪽을 추진하는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의 미래는 없는 거냐? 저는 5+3 정책 같은 정책을 중심으로 보수가 바뀌어서 그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후보가 나와야 이것이 보수가 싸움을 할 수 있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보수의 가치 정도를 가지고는 보수가 이제 선거를 100번, 1000번부터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져 버렸다는 겁니다.